네, 더불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전 네, 건설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네, 오늘부터 원전의 사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한번 보시죠. 네, 네, 김승준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우건설, 현대건설 시세가 엄청 좋아요. 네. 네, 이게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혹시 이란 리스크나 미국 관세 정책이 글로벌 원전 공급망에 미친 영향이 있을까요? 뭐 사실 거의 뭐 미치는 영향이랄 게 없는 게요. 뭐 지금 원전을 짓고 있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뭐 딱히 그 공급망의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이 신규 원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슈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좀 넘겨서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게 좀 장기화가 됐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결국은 다 비용 상승이죠. 비용 상승. 금리도 올라갈 거고, 그럼 관련해서 뭐 자재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나오면 결국은 이 원전 자체는 워낙 이 짓는 기간 자체가 길다 보니까 이 금융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요. 워낙 자재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재를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네.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 이제 좀 원래 이걸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싸지네. 라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네,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대우건설이 네. 16% 상승하고 있어요. 대우건설은 연초 대비 5배 정도 지금 그러니까요. 오른 상태예요. 네, 미쳤죠. 무슨 이렇게 한번 일이에요? 여쭤볼게요. 네. 건설 애널리스트잖아요. 건설 섹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최근에 우리 주시장에서 건설사야 원전이야. 아, 네. 피벗팅 한 거야, 만 거야. 네. 어떻게 보세요? 시장은 마치 피벗팅 한 것처럼 주가를 땡겨주고 있는데요. 네. 네. 사실 돈을 버는 방식의 입장에서는 그냥 건설사입니다. 건설사예요, 여전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전 관련 종목으로 다들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건설사라는 게 뭐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뭐 정유화학 공장도 짓고 발전소도 짓고 여러 가지를 짓죠. 그 중에서 원전도 생겼구나. 네. 의 느낌인 거지. 우리가 원전은 뭐 운영하거나 뭐 원전을 통해서 돈을 뭐 건설 외에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된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계속 대우건설을 연초부터 원전 해요? 라고 계속 여쭤봤는데 대우건설은 정말 원전으로 인해서 돈을 법니까? 원전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는 있죠. 벌 그래서 수 과거에도 있어요? 네, 국내에서 한 4개 정도 원전을 지었을 때도 돈을 벌었었던 이력이 있었고요. 뭐 수출형 원자로와 같은 조그만한 걸 썼을 때도 뭐 돈을 번 이력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이 아직 우리가 수주 공시는 나지 않았지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좀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는 하곤 있죠. 기대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전 수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원전 모멘텀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사실 우리가 실적을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요. 지금까지 수주를 한 게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공사를 우리가 할 거다라는 계약 자체가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그냥 상상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감이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얘기한 우리가 언제까지 수주하고 네. 언제까지 이제 공사를 시작할 거다라는 이제 얘기의 바탕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본격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시점은 적어도 2029년도는 그럼 돼야 됩니다. 3년 네, 이제 앞으로 3년 이상, 뒤에 네. 정도이고 2029년조차도 매출액이 조금 찍힌다는 거고요. 2030년부터 매출액이 더 크게 찍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원전 기업이라 하면 이제 현대건설, 대우건설 크게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부각받고 있는 원전이 두 개죠. 그래서 불가리아 그리고 미국의 이제 홀텍 SMR 요 두 개인데 불가리아, 홀텍 SMR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본계약 수준은 안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SMR은 먼저 이제 뭐 건설허가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보면은 건설허가 신청 넣으면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최근에 허가 떨어진 뭐 사례를 보자면 한 2년 정도 걸려왔었고, 그래서 그럼 2028년도에 네. 본공사를 시작한다면 한 2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찍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얘도 아직까지 우리가 본계약을 안 맺었지만 본계약을 만약 올해 연말에서 내년 정도에 맺는다라고 하면은 28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될 거고요. 본격적인 공사. 그러면은 매출은 한 29년도부터 찍히기 시작할 거다. 이 말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직 원전에 대해서 사인한 게 없다.
네. 하더라도 28년 9년에 하면 실제 돈은 거의 30년 가까이 돼야지 찍힌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시장은 모든 것을 다 옳다. 미스터 마켓은 스마트하다. 네. 가시성이 없지만 주가는 이미 연초 대비 대우건설은 5배, 네. 현대건설은 거의 원전의 대장주라고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읽히고 있어요. 네. 애널리스트로서.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미스터 마켓에 대한 의견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그거는 개별 종목 단에서는 조금씩 예외 사항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네. 싶고요. 저는 뭐 한 가지 예시로 들자면은 그 전에 사이클에 있었던 2차 전지가 그 대표적인 네. 예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글쎄요, 되게 민감할 수도 있어요. 원전 건설 애널리스트로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원전의 기대감을 받고 시세를 내는 것은 바라볼 수 있으나 실제 숫자를 통해서 말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맞습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럼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일단은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말씀의 내용들인 그 기반에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뭐 얼마까지 수주를 할 수 있을 거며부터 확인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 벌 수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만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확인할 수 없는 시장에서 우리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 가장 긍정적인 부분들이 반영된 게 지금의 가격이 아닌가. 그래요? 아, 근데 애널리스트로서 내가 담당하는 종목이 어쨌든 시세가 나면 좋잖아요. 좋죠. 결과적으로. 네.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가 건설주가 굉장히 오랫동안 수익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저희도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많이 배우고, 혹은 이제 다른 이제 매니저분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을 대화를 해보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행복한 시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너무 과열된 시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저희는 숫자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정말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근데 숫자라는 거 물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시장에서 특히 오늘 원전이 뜨겁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숫자라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흔들릴 때 항상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후행적이잖아요. 주가는 미래에 대한 꿈을 먹고 사는 시세인데 그 괴리를 항상 놓치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장이 어디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올라간 주가가 유지될 수 있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건 결국은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올라간 거를 먹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뭐 다 긍정적일 수 있지만 물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주가가 정말 혹은 기대감이 하락했었을 때, 혹은 이제 테마가 어느 정도의 종료가 됐었을 때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빠질 것인가, 혹은 그거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해놓고 어느 시점에 우리가 엑싯을 해야 될 것인가 네. 라는 것을 생각했었을 때 그때 필요한 게 숫자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 편다선 아나운서 어때요? 저한테 원전 사고 싶다고 엄청 그랬잖아요. 아, 저는 네. 사실 작년에 김승준 위원님이 현대건설 네. 한번 네, 타픽으로 연초에.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듣자마자 샀어요. 아. 근데 그리고 5만 원에 팔았습니다. 아, 좀 일찍. 네, 너무 일찍 팔아버린 게 아닌가 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잘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네. 타픽이 뭡니까? 원전은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 네, 지금 탑픽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 네, GS건설 많이 안 올랐나? GS건설? GS건설 GS건설이 최근에 네, 말씀 좀 해주세요. GS건설의 투자 포인트는 뭡니까? 8% 오르네요. 그래서 GS건설의 주된 투자 포인트는 주택입니다. 주택. 네, 그래서 주택주가 향후 3년 동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방, 특히나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에서의 좀 건설 경기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전쟁과 건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측을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단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협상이 잘 되거나 휴전이 되거나 종전이 될 아니면 장기전으로 이어질 때 시나리오별로 네,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종목들이 일단 우리가 수혜될까요? 시나리오를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종전.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란과 이제 미국 이스라엘 사이가 잘 끝났고 다시는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이제 서로가 합의가 된 상황.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는 닫히지 않을 거다라는 네.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자면은 네. 그러면은 해외 EPC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결국 이란의 타격으로 인해서 많은 정유 공장이라던가 이런 시설들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재건 시설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재건.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재건이라 하면 대부분 뭐 건축 올리고 이런 거지만 사실은 이 호르무즈 관련해서 결국은 이 오일앤가스 관련된 재건이 아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PC의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삼성 E&A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DLENC, 특히나 DLENC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0년도에 이란에서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었고 네. 최근까지도 사업소를 이제 유지를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란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DLNC는 또 테마로서 같이 뭐 이란의 가스전이라던가 유전에 대한 개발 테마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게 휴전이다.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해협 또한 열렸으나 다시 봉쇄될 가능성이 있다. 인 상태로 남게 된다면 그러면은 해외 EPC는 좀 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포스 메이저는 추가적으로 더 일어나지는 않을 거고 불가항력 선언은 더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제 공사를 재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공사 자재를 어디서 받냐 하면 다 해협을 통해서 받아요. 왜냐면 우리가 하는 EPC 공장들이 다 바닷가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협을 통해서 건축 자재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비용들이 다 올라가겠죠. 왜냐면 해협에 대한 보험비도 올라갈 거고 운송비도 올라갈 거고 관련해서 많은 기자재들이 필요할 테니까 자재 가격도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EPC에 대한 좀 마진 스프레드 자체가 좀 축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국내 주택주한테는 수혜가 될 수 있어요. 국내 주택주. 왜냐하면 유가는 과거에 막 $60까지 레벨로 회복은 되셨을 거는 조금 어렵겠지만 네. 한 $80 언저리까지만 내려오더라도 사실은 국내 주택주한테는 굉장히 숨통이 많이 트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국내 주택주들에 대한 우려가 유가 올랐고 그럼 자재 가격 올라가고 마진 스프레드 축소되겠네 네.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가가 다시 내려가면서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번 정부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징은 이 지방균형 발전에 네. 관련해서 지방 쪽에 결국 캐펙스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관련해서 당연히 건설, 특히나 이 지방 광역시 관련된 건설사들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 유가가 어느 정도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니 휴전일 경우에는 해외 EPC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되고 오히려 국내 주택주들이 많이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시나리오인 만약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라고 네.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사는 게 맞습니다. 네. 아무것도요? 네. 그러니까요. 장기화는 우리 모두 뭐 다 죽는다라는 건데 장기화의 여러 이제 힌트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네. 아까 GS건설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이 괜찮을 거다. 그리고 지방 이번 정부의 스탠스가 지방의 주택 공급 증대다. 그런데 시장 논리라는 게 공급이 많으면 수요가 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방은 지금 건설 경기, 주택 경기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22년 하반기부터 작년까지도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에서 아파트 착공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아파트가 3년 뒤에 지어지잖아요. 네. 그 3년 뒤에 지어질 아파트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지방은 우리가 인구 감소, 뭐 소멸 지역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사실은 가구 수는 여전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가구 수가 늘어난다. 네, 왜요? 왜냐면은 지방도차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그렇죠.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아직까지 우리가 가구 수를 분화해야 된 세대인 청년 세대 인구들, 네. 만 19세에서 34세 인구가 800만 명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독립을 안 한 인구가 거의 한 400만 명 가까이 돼요. 지금 많이 남았네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계속 독립하는 과정 혹은 결혼해서 뭐 집을 새로 구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가구가 여전히 분화가 되고 있고 이게 비단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 즉 특히나 지방 광역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잘 되겠죠. 저도 그렇게 응원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게 지방의 가구 수가 많아졌다. 청년들이 많아졌다. 그것은 곧 지방으로 일자리가 많아질 거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가 많아지고 지방의 청년들이 많아지고 가구가 많아져서 다행히 주택이 많아지고 이 긍정적인 회로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으나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중립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GS건설입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그런 가정들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 먼저 숫자를 보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이 지금 그렇게 워킹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숫자가 전세 월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미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 가격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주거 시장 내에서 초과 수요 시장이 됐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왜 초과 수요 시장으로 전환됐냐라고 했었을 때 수요는 사실은 크게 변함은 없었어요. 오히려 유동성은 더 많이 증가를 했으니까 네. 수요는 증가를 했지만 반면에 공급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축소하는 과정으로 점점 가고 있고 이 공급이 굉장히 저조한 게 2028년도까지는 무조건 가기 때문에 한 번 상승으로 가격이 전환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3년 동안은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네. 시그널이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20분 전에 처음 인사드렸을 때보다 지금 더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어떤 전략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을지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전은 결국은 우리가 가격이라는 거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잘 심리를 파악하시고 네, 차트와 그런 것을 통해서 잘 매매하시길 바라면서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급들에 대한 움직임들과 이 뉴스에 대한 움직임들이 분위기에 변화가 나타날 거다라는 순간이 포착이 된다면은 그때는 다시 숫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종목으로 스위칭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승준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세미나 얘기 한 번만 좀 해주세요. 네, 저희 3월 25일에 네. 앞에 있는 사진에도 있죠. 이성원 PB가 분당에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저희 실시간 댓글 링크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